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러분, 벚꽃놀이 좀 즐기고 계신가요? 남부지방은 꽃이 만발하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여기 서울 여의도 윤중로,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벚꽃 군락지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죠. 오늘부터 닷새간 여의도의 봄꽃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국회 출입이 제한되고 이미 국회 주변으로는 차량이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회 쪽에 가시면 안 됩니다. 어제 저도 회사 주변을 좀 둘러봤는데요. 꽃이 기대보다는 좀 덜 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개화한 느낌? 근데 올해는 예년보다 꽃이 좀 늦게 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기상청에서는요, 서울의 벚꽃이 평년보다 나흘 빨리 개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꽃이 나무의 80% 이상인 절정기에 이르려면 4월 1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일이죠. 9일과 10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도 분다고 하는데요. 이 날씨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비바람이 불면 만개한 벚꽃이 우수수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가장 꽃을 감상하기 좋은 날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가까운 곳에서라도 산책하시는 여유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침 인사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하루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시간별, 날짜별 농사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요. 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 산불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비롯한 경제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제 꽃도 피고 봄 기운이 물씬해졌는데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봄비 내리고 또 잦은 비가 예보되고 있긴 한데. 내일 또 비 온다고. 예. 여기 여의도 오다 보니까 벌써 윤중로에 벚꽃이 펴서. 지금 윤중로보다 KBS 그 시청자 주차장의 벚꽃이 제일 예쁘게 폈어요. 그래요? 여기 활짝 폈습니다. 예. 교통이 통제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돌아오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네. 좀 진달래며 매화꽃과 같은 봄꽃들도 서로 지금 다 또 피고 있는데요. 꽃 모양을 보고 이게 벚꽃인지 매화인지 자두꽃, 살구꽃, 복사꽃, 이게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 농사의 목적이 원래 이제 씨앗을 봐야 되니까 꽃을 보게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꽃에 관심이 많은데요. 보통 농부들은 엽채류의 경우는 꽃이 피려고 하면 농사를 마치죠. 그리고 갈아버리죠. 제 목적은 이제 꽃을 꼭 봅니다. 네. 그리고 꽃으로 이제 작물을 구분하는 것이 또 이렇게 즐거운 일 중에 하나죠. 씨앗에서 시작해서 꽃도 보고 열매에서 씨앗까지 다시 순환시키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올해는 여러분의 농사 목적도 이렇게 각 작물마다의 꽃을 보는 것을 한번 목적으로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텃밭 일하면서 복장에도 옷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텃밭 농사에 나갈 때는 햇빛이라든지 곤충,
또 자풀 등으로부터 이렇게 신체를 보호하는 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의와 하의 모두 무조건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하고요. 네. 색상도 너무 밝은 색상보다는 무채색의 색상을 좀 입는 게- 어두운 색으로 예. 긴팔 긴 바지. 예. 그리고 바지는 또 너무 얇지 않은 좀 천으로 된 것이 좋고요.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어야 되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잔풀이나 이런 것에 긁히거나 또 벌레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워져서 좀 반팔을 입을 경우에도 팔토시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더러워져도 되는 옷이 아니라 기능성과 보호성을 갖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일교차가 있으므로 이렇게 겹쳐 입을 수 있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낮에는 벗었다가 또 추워지면 좀 껴입고 이렇게 해야죠. 그 텃밭 나갈 때 눈만 빼고 다 가리고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는 창이 넓은 모자로 이렇게 목 뒤편까지 가려지는 밀짚 모자나 아니면 목 뒤에 농사용 엄청 모자. 타죠. 예. 농사용 모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적합하고요. 봄철 미세먼지나 흙먼지를 고려하면 또 이제 마스크도 써야 하고요. 또 너무 밝은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눈이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노출된 얼굴이 또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준비해서 수시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산을 쓰고 농사를 하는데 좀 너무 걸리적거리거든요. 야, 그건 예.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언뜻 생각해도. 아무튼 온몸을 외부로부터 다 가린다고 보면 됩니다. 몸 이제 얼굴 이쪽은 이제 알겠는데 음. 혹시 이제 신발 쪽도 네, 좀 그렇죠. 편한 게 있나요? 장갑도 있고 신발도 있는데 신발의 경우에는 크록스 재질처럼 물에 닿아도 젖지 않고 또 물로 씻어낼 수 있는 신발이나 장화와 같은 이제 작업화가 좋고요. 장갑을 반드시 끼고 작업을 해야 하고 목에는 수건을 걸쳐서 태양으로부터 이제 목이 타는 거 이런 것을 가려주고 흐르는 땀을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예. 그 농사 계획을 또 시간별, 날짜별로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마실 물이나 미네랄 음료를 준비해서 탈수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이 상황이 될 지경까지 농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탈수 직전까지 가면 안 되죠. 네. 예. 농사 시간은 가급적이면 3시간이 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농사 계획을 시간별, 날짜별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5일 간격, 10일 간격, 15일 간격으로 살펴야 할 것을 미리 챙겨야 하는데요. 5일 간격은 풀 작업이라든지 소금 작업, 수확 작업이 되고요. 10일 간격은 물과 관련된 물주기와 관련된 간격이고요. 그다음에 15일 간격은 웃거름이라든지 파종 또는 이제 정식 식재하는 그런 주기로 이렇게 검토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두면 밭에 가서 할 일이 명확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딱딱딱. 네. 이 날짜 간격별이라는 게 이 네.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7일 간격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일주일이라고 해서. 네. 이건 주로 이제 유목민족이 목초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서양력을 주로 하는 우리네 달력의 일주일은 7일이죠. 반면에 네. 우리 같은 농경민족은 5일 간격으로 반복적인 농작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5일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5일, 10일, 15일이 나왔던 거고요. 이 5일 간격을 후라고 해서 네. 보통 이제 5일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 5일장. 예. 예. 이게 이제 후고요. 그다음에 이후가 10일인데 이건 이제 순이라고 해서 날이 가문지 아니면 장마졌는지를 알아보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주에 비가 한 3차례 예보돼 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요. 봄이지만 장마졌다고 하는 거고요. 네, 10일 안에 비가 3일이나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장마졌다고 하는 게 그 10일이 기준이 됩니다. 10일 안에 비가 오면 따로 물 주는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후가 15일인데요. 이건 그죠? 보통 이제 절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
뭐 하지라든지 뭐 춘분이라든지 이런 걸 절기라고 하는데 보통 15일 간격으로 있습니다. 네. 주요 작물들의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전에 파종한 작물에 대해서는 웃고름을 주어야 하는 주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15일. 네. 예. 그래서 15일 절기에 5일의 후를 합쳐서 보통 이제 절후 또는 이제 기후라는 말이 여기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작업을 하고 또 기록을 남기게 되면 밭에 가서 오늘 뭐 하지? 이렇게 서성이지 않고요. 예. 또 다음 일을 미리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렇게 농사를 쫓기듯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즘 꽃집이나 원예점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제 모종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 봄에는 왜 괜히 이제 뭐든 시작하고 싶고 네. 심고 싶고 이러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뭐든 심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종상에 가보면 다양한 모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가채류 모종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고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뭐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4월 말쯤에 되면 이제 아마 따뜻해지면 열매 채소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엽채류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요즘 날씨에 모종을 구입해서 식재도 되지만 가지 토마토 가지와 같은 열대 채소는 열대의 열매 채소는 네.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월 초순의 날씨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밭은 다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일항을 보면 조급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뭔가 같아요. 해야 되는데 네. 뭐, 예. 가득 채워놓고 싶고 이런 분들은 동반 작물들 중에서 엽채류를 먼저 심으시고 열매 채소를 후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심는 방법으로 심을 자리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농사를 좀 하시면 이제 됩니다.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고추 일항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고추 일항에 미리 열무나 얼갈이를 먼저 파종하라 하고 고추 심을 자리를 비워두는 식입니다. 아니면 고추 심을 자리에 나와 있는 열무나 얼갈이를 뽑아내고 거기다 심으시면 되죠. 그러면 그 사이 풀이 자라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고추 모종을 심으면 또 열무나 얼갈이도 거기에 오는 병해를 고추가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도 몇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네. 감자 같은 거는 이미 심었는데 아직 싹이 안 나왔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감자는 심고 나서 한 3주 정도에서 4주 있어야 감자 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상당히 걸리네요. 예. 네, 마음이 급해지죠. 네. 걱정이 네.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서운하다면 감자 심은 사이사이에 물론 이제 땅속에 심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심었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심은 사이에 강낭콩을 심으면 됩니다. 빨리 올라오는. 네. 네. 강낭콩은 상대적으로 싹이 빨리 올라오니까 일항이 비어 보이지 않고요. 감자가 싹이 난 이후에도 서로 경합하지 않습니다. 오. 콩과 작물은 또 이렇게 스스로 질소 고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장점이 있네요. 거름을 예. 많이 빼앗아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는 감자에게 강낭콩이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날이 더워지면 감자 생육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야, 지금 이제 같이 심어주면 좋은 작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토마토 심을 자리 주변에는 당근 씨앗을 파종하거나 20일 적합무와 같은 작물을 심어주면 서로 좋은 궁합이 되고요. 오이나 참외와 같은 작물 심을 자리 주변에는 파나 20일 적합물을 심어두면 오이나 참외에 오는 병해를 막아줍니다. 참외가 땅 냄새 맡고 그러니까 활착이 돼서 넝쿨이 우거져서 파가 이제 치이잖아요. 그 오이라든지 참외 넝쿨에 치이게 되면 그때는 파만 뽑아서 옮겨 심기를 해주면 되고요. 적합무는 워낙 이제 20일 만에 수확을 하거든요. 빠르네요. 네, 예. 그때 좀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수확이 빠른 작물이니까 같이 심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물들은 심는 간격을 널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돼야 꽃가루도 잘 수분이 이루어져서 열매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그 습도가 높아질 때 오는 병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가 휑해 보인다. 예. 휑해 보인다면 주작물 사이에 이런 동반작물을 나중에 심어도 됩니다. 이게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 내가 심은 작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심은 작물과 궁합이 맞는 동반작물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라면 합니다. 네. 무조건 서로에게 좋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것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6074님, 참나물 씨앗을 매년 뿌려도 늘 실패를 하는데요. 아이고 안타까운데요. 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참나물은 좀 물에 불리는 시간을 좀 오래 둬야 됩니다. 올해라면 어느 정도? 다른 예. 일반적인 종자들은 한 6시간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물에 불리면 되는데 얘는 한 일주일 정도 불렸다가 그렇게 오래요? 예. 일주일 정도 불렸다가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능력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물에 불렸다가 파종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있어요. 구하기 좀 힘들긴 한데 그런 용액에다 이렇게 담궈뒀다가 이렇게 파종하면 발화율을 좀 넉넉하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베렐린인가? 그거는 구하기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물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돗물, 수돗물 상관없습니다. 네. 정수기 이런 건 좀 안 좋나요?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물이나. 예. 그런 게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 물이나 괜찮답니다. 자, 신미숙님, 호박 씨를 얻었어요. 근데 이거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호박씨도 일단은 열대 작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밭을 먼저 거름을 워낙 많이 해야 되는 작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넝클성이기 때문에 널찍하게 풍부하게 이제 밑거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안정적으로는 그냥 보통 5월 초쯤에 파종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요즘은 이제 일찍 심는 게 생활화돼서 네. 호박씨를 좀 파종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페트병을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냉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이제 날이 풀리면 네. 이제 페트병을 이제 걷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파종한 자리는 약간 좀 올라오게 해서 그쪽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배수 관리 잘해야 되고. 네네. 9242님, 강낭콩 올라왔는데 잎이 얼었어요. 이거 다시 심어야 될까요? 부직포를 덮었는데도 얼었어요. 여기는 경남 함안입니다. 네, 이거 따뜻한 어떡하죠? 지역인데. 그러니까요. 경남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높은 산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냉해를 입은 모양이에요. 잎이 이제 얼었다는 얘기는 잎이 이제 물에 잠긴 것처럼 이렇게 축 처진 그런 증상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잎이 얼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요. 이렇게 예. 냉해를 입게 되면 물에 데쳐놓은 것처럼, 근데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데쳐놓은 네. 것처럼 이렇게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색상이 바뀌게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잎은 좀 그렇게 냉해를 입어도 고갱이라고 하는 생장점이 얼지 않으면 또 회복은 금방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 생장점이나 이런 거를? 그 색상을 보면 생장점은 아직 멀쩡하다. 잎은 좀 이렇게 물에 잠긴 것처럼 이렇게 색상이 변해도 고갱이 생장점이 이제 멀쩡하면 또 괜찮다. 견뎌내기도 합니다. 견뎌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요? 계속 냅둬요? 예, 좀 더 지켜보시고요. 좀 너무 일찍 파종하셨는 것 같아요. 벌써 싸게 이렇게 잎이 심상이 될 정도면. 만약에 고갱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보내야 됩니까? 다시 심어야 돼요? 예, 다시 심어야죠. 그렇군요. 예. 다시 심기에는 좀 늦긴 했네요. 근데 어떻게? 이거 뭔가 희망이 있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9242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1660님. 집 마당에 있는 과일나무가 이제 자두, 사과, 대추, 매실, 살구가 있는데 많이 심으셨네요. 그러네요. 집 마당이
어느 정도 크기? 넓으신가 봐요. 약간 네, 약간 부럽습니다. 분해가 나는. 네. 근데 여기 거름이나 비료를 주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5년 된 나무라고. 네. 네. 보통 이제 봄, 가을로 이렇게 거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이제 그 그루터기 주변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으로 거름을 뿌리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홈을 파주고 거기다 퇴비 거름을 넣은 다음에 흙을 이렇게 묻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한참 웃거름 하실 때예요. 지금이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을에 낙엽 지고 나서 한 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전에 이 그 과일 나무에 웃거름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했잖아요. 네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좀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660님한테 정확한 날짜를 저희도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367 하나님. 맹문동을 처음에 조금 심었는데 이거 수확 시기는 언젠가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맹문동 뿌리를 이렇게 수확을 하시려면 보통 이제 새로 봄 싹이 움트기 전에 이렇게 수확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부지방은 4월 중순부터 5월 초. 예. 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한 3월 중순부터 요즘까지 4월 한 중순까지 이렇게 수확할 시기입니다. 남부지방이면 지금은 이제 수확을 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중부지방 아직 멀었고. 네. 367 하나님 위치가 어딘지 지역이 어딘지는 저희가 모르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473님 막걸리하고 EM 혼합 발효 가능한가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네, 막걸리하고 이제 EM 발효액을 하려면 막걸리 보통 이제 한 혼합 비율이 어떻게 되죠? 큰 예. 병에 있으면 예. EM 효소를 원액일 경우는 소주잔 한 잔 정도. 소주잔 한 잔. 네, 막걸리 한 병에 소주잔 한 잔. 보통 한 30ml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섞으시고요. 그다음에 소주 반잔 정도의 설탕을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설탕을 넣어요? 거기다가?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면 발효가 끝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뚜껑을 좀 열어주셔야 돼요. 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가스가 발생하는 걸 막아서 이렇게 이제 발효가 끝나면 쓰시는데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혼합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작물한테 줄 때는 한 500대 1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물 500에 예. 요거 1 이런 식으로 500대 1 엄청나게 정도로. 조금 들어가네요. 예. 그렇지만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은행 껍질이죠. 은행 껍질을 5년 숙성된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예. 근데 은행 껍질은 보통 발효를 이렇게 5년까지 숙성하게 되면 저도 지금 놀랐어요. 대단. 독성이 3473님은 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너무 오래. 원래 이제 살균제나 살충제로 써야 되는 것은 보통 이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발효시키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 5년이면 너무 오래됐는데 보약 갖고 계셨다 수준인데요. 이제 찾은 게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숙성이라는 말로 순화를 하신 거죠. 바꾼 거죠. 보통 이제 징코톡신이라고 그래서 독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사람 손에도 이게 수포가 생기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은행 껍질을 작업하실 때는 장갑을 꼭 끼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5년 숙성된 게 좀 아까우시면 이것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이건 한 400대 1 정도로 희석을 시켜서. 이것도 엄청나게 희석시키네요. 이 독성 물질들이라서 의외로 또 이제 살충 효과가 있지만 또 이제 작물에도 약해를 입힐 수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희석 비율이 중요합니다. 네,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막걸리 EM 혼합 발효는 500대 1, 그리고 은행 표피는 400대 1로 희석한다는 거. 자, 그리고 조영태님이 농사짓기 너무 재밌어요. 시장 나가면 모종을 다 팔아서 사 가져와서 거름 주고 심으면
귀찮을 정도로 싸게 난다고. 하하. 귀찮을 정도요? 제가 볼 때 약간 자랑이 조금 네. 네, 한 500대 1의 그 분포로 섞여 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볼까요? 4352님이에요. 땅콩을 심고 싶은데요. 밑거름을 뭘로 뿌리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땅콩. 땅콩이나 땅콩, 그다음에 강낭콩, 완두콩 이것도 다 콩과작물이라서 네. 이게 질소 고정을 잘하니까 거름은 덜해도 되겠지 이렇게 싶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두콩보다는 훨씬 질소 고정 그게 약하거든요. 떨어져요. 예. 예. 그래서 밑거름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석회 거름을 좀 하신 이후에 일주일 뒤에 밑거름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석회 거름 뒤에 일주일 뒤에 밑거름.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땅콩도 모종심이나 씨앗 파종하는 게 보통 이제 4월 말 5월 초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준비 밭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입니다. 네. 4352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 잊지 않고 다음 주에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한 주간의 경제 뉴스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산불 피해 관련 소식들을 계속 전해주신 김에 오늘도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에 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예, 아무래도 산불 피해 지역의 대부분 농가고 그렇죠. 농업으로 생계 이어간 고령층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농가 지원 방안부터 내놨어요. 일단 금전적인 지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난지원금인데요. 예. 농가 단위의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4인 가구 기준 187만 원의 생계비를 1회 지급합니다. 한번. 그리고 예. 자녀분들의 학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충분한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한 달 최저임금으로 40시간을 한 주 동안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40시간요? 예,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예. 한 달 동안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209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거보다 4인 가구가 적은 지원금을 받는 거여서 개인적으로는 보다 필요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와 더불어서 농업인들의 경영,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보험금도 지급이 되는데요. 이건 피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50%를 먼저 지급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피해 조합원들은 세대당 최대 3천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자금,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급전대출 성격의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난지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의 납부를 6월 말까지 감면 유예해주고요.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분들께는 건보료, 통신료, 전기료 등을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농업인분들이 받은 농축산 경영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을 미뤄주거나 최대 2년까지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뭐 저희야 뭐 이제 책상에서 얘기하는 거라 정확한 그러니까요.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예.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방안이 나오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예. 그 농업인들의 영농 재개를 지원하는 대책도 예. 포함이 됐다고요. 예, 사실 뭐 금전적인 지원은 기본적인 거고 결국은 피해자분들이 생업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게 돕는 방안이 근본적인 접근에 가까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 중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여야의 견해가 좀 상반돼서 무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농작물 대파대. 이 대파대라는 게 새로 파종할 때 드는 돈이거든요. 대파대, 그리고 농약대, 그리고 가축을 새로 들이는데 드는 비용인 입식 비용, 예. 시설 복구비 같은 거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농기계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시군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비료, 농약, 비닐, 호미, 삽 같은 농기구는
피해 지역의 농협을 통해서 할인 판매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제기도 돕는 방안도 포함이 됐는데 네. 사료 구매 대출 자금을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포함이 됐어요. 총 1,100억 규모인데요. 그리고 농협과 축협에서 사료를 농가당 최대 240포, 한 포당 20kg라고 해요. 240포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재 피해 입은 사료도 무상 교체해주고 네. 가축들 중에서 화상 입은 가축들 진료해주는 동물 의료 지원반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생업과 비교적 맞닿아 있는 지점들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는 건 다행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금융 지원이 대부분 이제 네. 대출 위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결국은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두 가지 카테고리가 대표적인데 없는 것보다 낫겠죠. 아, 물론 그럴 거는 같은데. 예, 예. 다만 이게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 대출 지원 책에 쏠려 있는 게 오히려 취약계층 힘든 분들이 빚더미에 앉게 더 힘들어질 되는 것 상황으로 같아요.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당장 코로나 때 이후에 자영업자분들 상황 보면 코로나 때 집합 금지해가지고 장사 어려웠던 시기를 대출 받아서 연명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걸 아직도 못 갚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685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말까지 1064조까지 늘어났어요. 와. 예. 근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못 갚는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나니까 이분들한테 신규 대출 요새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코로나나 이게 화재나 자연재해와 다 다름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피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재기 의지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이 빠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권이 지금 산불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통과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이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진짜 유감입니다. 아유, 답답합니다. 예. 그 엊그제 방송 시작하면서 물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예. 이제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하고 막 그랬다. 예. 근데 산불 피해가 어떻게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아무래도. 예, 당장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2월 대비 2.1% 올랐거든요. 네. 올 들어서 계속 2달 연속으로 3달 연속으로 2%대 기록해가지고 물가 상승 부담이 있어요. 특히 먹거리 물가 부담이 좀 있는데 이게 이번에 피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특산물이 배추, 무, 사과, 양배추, 마늘, 한우 정도거든요. 근데 재배 농작이 어려운 상황이라 상품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래서 정부가 4월, 5월에 걸쳐서 농축수산물 가격 낮추기 위해서 300억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해요. 사실 2월, 3월에도 300억 투입했었거든요. 예.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2분기부터 국내 수입 물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대책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 이 산불 관련한 지원 그리고 물가 관리 이거는 늦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보험 얘기인데요. 4세대 실손보험의 다음 상품인 5세대가 예. 올 연말에 출시가 된다고요. 예, 사실상 벌써요? 그러니까요. 예. 조금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네요. 예. 얼마 전에 4세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안 됐어요. 예, 예. 예. 이게 실손보험이 4천만이나 가입해서 사실상 국민보험이잖아요. 근데 벌써 5번째 세대를 낸 거 보면 정부가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보험 상품을. 네. 이 5세대 실손의 핵심은 매달 내는 보험료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는 대신에 더 이상 도수 치료나 무릎 주사 같은 비급여 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치료들을 네. 실손으로 충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커버 안 해준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 치료를 중증 질환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비중증 질환으로 나눠서 보상에 차등을 두기로 했어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예, 설명드려 예. 볼게요. 제가 10만 원인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지금 현행 실손 은행 갔다 왔더니 이제 1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예. 10만 원 빠졌어요. 예. 근데 이제 현행 실손 4세대 기준으로 보면 7만 원을 보험사에서 받고 3만 원을 내가 내야 돼요. 근데 5세대에서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치료비가 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만 원 더 내야 되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받은
치료가 체외 충격파, 비타민 주사라면 더 이상 5세대 실손으로는 보장이 안 돼요. 아, 이건 아예 안 되고. 내가 오롯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근데 물론 출시 시점이 미정이긴 한데 아마 연말부터 내년 1분기 사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대충 이 정도의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저도요. 하지만 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예,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이것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계속 네. 이제 바꾸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은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 이미 4천만이 가입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정부의 대의 명분이 뭐냐면 네. 이게 보험 가입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병원도 체외 충격파 도수치료,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같은 데다가 보험금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네.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네. 지금 비급여 진료비가 총 20조인데 이 중에서 실손 비급여가 8조, 40%나 돼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실손으로 엄청나네요, 근데. 돈이 줄줄 네. 새 나가면 진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중증 질환자분들이 실손으로 의료비 부담을 충당하는 게 쉽지 않아져요. 그렇겠죠. 예. 그거는 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비급여 항목이 불어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면 의사들이 특정 과에만 지원을 해요. 특정과. 예. 그러니까 의사들도 비급여로 의료비 많이 청구할 수 있는 전공으로 쏠리는 거예요. 작년 상반기에 레지던트 1년차 때 전공 지원율 현황을 보면 안과 172%, 재활의학과 158%, 재활의학과. 예, 정형외과 150%. 엄청나네. 이거 다 도수 치료 많이 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쵸, 막 주사 맞으라고 예. 하고. 소아청소년과가 25.9%였고 여기는 예. 심장혈관 흉부과가 38%였어요. 너무 천양지차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사실 의사들도 돈 많이 벌고 싶으니 환자들에게 비급여 치료 더 받게 하고 환자도 실손 가입했던 걸 충분히 활용하고 싶으니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이 되는 마음도 거예요. 있죠, 사실. 예. 예,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돈은 생각과 계속 내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야, 하여튼 그렇군요. 정부의 취지는 어쨌든 뭐 공감은 합니다만 예. 당장 이제 예. 우리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 이제 기존 가입자들은 반발할 것 같은데요. 반발 엄청 크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당장 마음껏 쓰다가 못 쓰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2, 3세대 실손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1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손보험 초기에 가입한 분들 말고 최근 한 5년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은 앞으로 중증 특약과 비중증 특약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5세대로 전환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예. 가입한 사람들은 예. 아, 그래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후기 2세대 실손과 3, 4세대 실손에 가입하신 분들에 해당합니다. 네, 네. 예. 야, 이거 그 제대로 봐야겠네요. 이거.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있다고요. 네. 이게 3월 말까지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정책금융 상품인데 정부가 상품 이름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바꿨어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예. 예, 어원 그대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네. 이 상품은 신용 점수 하위 20% 이하이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금융기관 연체 없는 분들이 처음 대출 받을 때 5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네. 이젠 한도가 늘어서 100만 원까지 빌리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연체 있는 분들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자금 용도 증빙을 하실 수 있다면 1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원리금을 밀리지 않고 잘 갚는다면 이 대출을 또 받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 신청하면 해당 금액을 신청 당일날 줘요. 그게 좀 빠른가 보네요, 심지어. 예, 이게 사채로 급전 마련하시는 분들이 사실 하루치 이자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신청 당일에 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좀 검색을 여러분 하셔가지고 예. 신청을 꼭 하셨으면 필요한 예. 분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상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들이나 입산시에 특히 이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화기 취급을 금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부산불이나 쓰레기 소각 하지 마시고요. 입산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각장애인 동우 씨는 여행을 할 때마다 알아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